안녕하세요. 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개요와 핵심 심의사항의 강의를 맡은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오연재 교수입니다. 본 강의의 목차는 5가지 사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요에서부터 직접 제가 IRB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요하게 쟁점사항으로 다루었던 것들, 그리고 관련된 사례에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RB가 생긴 배경에는 철학적 기조인 바로 리서치 에틱스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리서치 에틱스, 즉 연구윤리라 함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즉 올바른 행동 양식과 윤리를 말합니다. 연구의 한 과정뿐만 아니라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 전 과정에 다 관련이 있는 연구자의 바람직한 윤리적 태도나 행동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연구자의 바른 태도와 행동은 어떻게 심사가 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과 그런 연구자들의 행동과 태도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IRB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현재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요. 즉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RB에서는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주로 심의를 하는데요. 이런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를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 본인이 가장 최고의 엑스퍼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 평가자들,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함부로 과학적 타당성까지 심의하는 것들이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자는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본인이 연구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지 그 타당성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대학에 IRB 활동을 하다 보면요, 당연히 연구자의 익스퍼티즈가 굉장히 중요하고 높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익스퍼티즈가 높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신 본인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타당성을 입증할 것인지 잘 쓰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 연구는 뭐 더 이상 우리가 말할 부분이 없지요. 하지만 연구 계획서 안에 본인의 연구 과정이라든지 연구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게 쓰신 분들이 있으세요. 간혹 드물지만 간혹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과학적 타당성을 또 윤리적 타당성을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데요. 과학적 타당성 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반감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장 내 과학 전문 영역에서는 내가 가장 과학적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누가 심사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학적 타당성은 우리가 흔히 하는 논문 프로포절, 즉 연구계획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B는 그런 연구계획서에 대한 어떤 심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주로 연구 참여자의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을 많이 봅니다. 실제 이런 이야기는 처음에 IRB가 생겼을 때는 조금 심사위원들께서도 조금 혼동이 있으셨던 거를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마치 무슨 논문 프로포절처럼 심사를 하신 심사 결과들 보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조금 반감이 생길 때도 있을 텐데요. 요즘은 아마 거의 그런 심사위원, 심의위원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부 포털에서도 밝혔듯이 과학적 타당성은 연구 참여자의 보호와 연관된 윤리적 측면에 중점을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연구 참여자의 존중과 보호가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 대상 연구에는 IRB가 더욱더 필요한데요. 이런 인간 대상 연구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라 함은 첫 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즉 연구 참여자, 즉 연구 대상자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뭐 research subject 아니면 research participant라고 말하는 연구 참여자를 말하는데요. 이 연구의 참여자를 직접 조작 혹은 중재하는 연구인데요. 직접 조작 혹은 중재,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이해를 잘 못하시겠다는 또 연구자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플레이션 하거나 인터벤션을 제공하는 연구들을 다 모두 다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experimental design을 쓰는, 즉 실험 연구들의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자께서는 이거 실험 연구라는 게 랩실에서 하는 실험만을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랩실에서 하는 실험 연구뿐만 아니라 무슨 살강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예체능에서 어쨌든 어떤 실험 대상자, 즉 인간에게, 사람에게 어떠한 가상의 조건을 제공을 하고 그 제공에 대한 자료를 제공 이후에 또는 제공 이전에 자료들을 얻으면 그건 다 모두 다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상현실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요즘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가상현실에 그 기계의 장치를 착용을 하고 그 전후의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같은 것들의 정도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런 가상현실 장치를 끼고 착용을 한 다음에 시력, 주변의 시력을 점점 차단해서 어떻게 신체 증상이 좀 더 위중해지나 아니면 뭐 변화가 있나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를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완전히 공대 연구 아니면 자연과학에서 하는 실험 연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설문조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실험 연구에 해당됩니다. 또 기타 뭐 식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연구도 다 실험 연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리적으로 인터벤션,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설문조사라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뭐 사회과학에서 하는 질적 연구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인간 대상 연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즉 개인 식별 정보, 즉 연구 참여자를, 연구 대상자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개인을 구분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즉,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라 함은 특정 개인의 고유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자면 뭐 성명이라든지 특정인의 뭐 주민등록번호, 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인지 금방 특정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 간접적인 것도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음의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종합하거나 유추하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바로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성, 즉 surname이죠. surname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뭐 김씨, 이씨, 뭐 박씨, 뭐 이런 surname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연령, 학력, 이제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정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과 연관이 되면 그 사람이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 바로 간접적 식별 정보에 해당됩니다. 자, 인간 대상 연구에 그러면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 연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간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IRB 심의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연구자가 이거는 굉장히 IRB를 나는 승인을 받아야만 연구를 진행하고 하고자 한다라든지 아니면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 대상 연구와 심의 면제 가능 연구에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인간 대상 연구와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닌 연구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는 심의 대상 인간 연구와 심의 면제가 가능한 인간 대상 연구가 있고요.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닌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또 하나는 이제 동물 실험 연구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동물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이 그 동물보호법 시행령이라든지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고 모든 동물 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간 대상 연구, 심의 대상과 심의 면제 가능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심의 대상 인간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또 대인 접촉,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 또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모두 다 심의 대상 연구라고 했고요. 심의 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연구에 대해서 면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미 심의 면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요. 먼저 그 연구의 연구의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라든지 또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은 연구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들은요. 심의 면제를 받습니다. 즉 인간 대상이라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연구 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그래서 뭐 약물 투여, 혈액 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민감정보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그리고 3번 연구 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는 다 심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화해서 조금 표현해 보면요. 심의 면제 가능 인간 대상 연구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본인 연구가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인간 대상인데 그럴 때는 요 그림을 조금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요 출처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고요. 인간 대상 연구의 심의 면제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혹은 기록하지 않는 연구면 다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 대상자 취약성이 없어야 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연구 대상자의 취약성이 있는 연구다. 그러면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심의 면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취약성, 연구 대상자, 즉 연구 참여자의 취약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는 뭐 취약성이라 하면 vulnerability인데요. 이런 vulnerable한 participant, 연구 대상자, 연구 참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소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이해, 그러니까 interest죠.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 권한이나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vulnerable한 집단이라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뒷부분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 대상 연구들에 대해서 심의를 이제 필요로 하는 심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정식 심의, 정규 심의라고 하지요. 이런 정식 심의는요, 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서 연구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IRB는 심의를 신청한 연구에 대한 얘기를
연구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IRB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는 또 신속 심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규 심의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신속 심의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속 심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IRB 회의 외에서 신청한 연구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IRB 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결과 통지서의 통보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승인부터 뭐 중지 보류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보신 후에 이제 연구자께서는 다시 수정 혹은 보완하셔서 다시 재제출을 해주시면 다시 심의를 하게 되고요. 또 이번에 심의 결과도 똑같이 승인부터 중지 보류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의가 이제 결과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역사적 사건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윤리나 IRB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연구자들에게, 사회 구성원에게 인식이 됐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아픈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7년 뉘른베르크 강령이 발표되는데요. 독일의 아름다운 소도시죠. 뉘른베르크라는 곳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범 재판에서 특히나 나치에 부역한 22명의 이제 의사들이 이제 재판정에 오르는데요. 이런 재판정에 오른 의사들이 첫 번째, 본인들은 군인으로서 상명하복을 했을 뿐이고, 또 두 번째, 이런 본인들의 연구 결과는 전 세계의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고려해 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는 어떠한 연구자의 사회적, 과학적 호기심이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라는 거죠. 즉 어떠한 중요한 연구라도 그 연구를 참여하는 인간의, 즉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라는 의의를 갖게 됩니다. 이후에 64년에도 또 한 번 그 세계 의사회에서 헬싱키 디클레레이션, 즉 헬싱키 선언을 통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 원칙을 발표합니다. 또한 66년에는 헨리 비처라는 연구자가 윤리와 임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NEJM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 헨리 비처는 저명한 연구자들이 했던 임상 연구에서 22개의 연구 사례 중에서도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1956년 윌로브룩, 뉴욕의 윌로브룩이라는 지역의 그 정신지체 아동 수용시설에서의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간염 연구요. 이 간염 연구는요, 간염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아동들에게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죠, 감염 바이러스 주입을 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 만성질환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암세포를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확인했는데요. 이 역시 연구자는요,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있는 암세포를 주입한다고 하면 그렇게 위중한 위해도 없는데 지레 겁을 먹을까 얘기를 안 하고 연구를 했다라고 변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연구들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터스키기 지역에서는요, 그 터스키기의 지역 주민, 더군다나 그 터스키기는요, 지역 주민 전체의 80%가 가난한 흑인 농부였고요. 이런 흑인들을 대상으로 40년간 매독 연구를 진행합니다. 특히나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터스키기 매독 연구 40년간 지속할 수 있도록 미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매독 연구는 가장 비윤리적인 부분이 터스키기 매독 연구 처음 시작했을 때는 32년이지만 40년대 이미 페니실린이 개발이 됐지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이미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이 가난한 흑인 농부들에게는 페니실린 치료제를 쓰지 않습니다. 즉 매독에 걸린 사람들을 맨 처음에 모집을 해서 자연경과를 조사하거나 또는 심지어 의도적으로 매독균을 감염시킨 후에 자연경과를 봤던 거죠. 이런 잔인한 40년간의 비윤리적 연구를요, 이제 어떤 한 연구자와 이제 기자가 폭로를 하게 됩니다. 이후 1979년 드디어 벨몬트 보고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지요. 그래서 오늘날 연구 윤리나 IRB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벨몬트 보고서에서 발표한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죠. 첫 번째가 인간 존중, 두 번째가 선행, 세 번째가 정의의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많은 기구나 협의회에서 본인들 자체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이 벨몬트 보고서의 원칙에 기본해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제의과기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CIOMS 여기서는 1982년 처음 국제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고 현재는 이제 16년에 건강 관련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국제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원칙의 토대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은 어떻게 우리가 연구윤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간 존중의 원칙입니다. 인간 존중의 원칙이라는 것은 연구 참여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되며 또 자율적으로 연구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율성 존중이 바로 인간 존중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주요한 원리인데요. 이런 인간 존중을 하려면 참여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연구자들은 어떻게 연구윤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연구 참여 전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선행의 원칙입니다. 선행의 원칙은 연구자는 적극적으로 연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또 과정도 철저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위험 최소화, 이익 극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위험 이익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위험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다양한 측면에서의 위험, 예를 들어 뭐 신체적, 심리적, 사회 경제적 이런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위험은요, 당연히 이익보다 한참 못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훨씬 커야 돼요.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가져갈 이익이 훨씬 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위험은 다양한 측면으로 평가하고요. 이익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려할 줄 아셔야 합니다. 즉 연구자는 연구의 사회, 그 다음에 과학 이런 측면에 미칠 위험과 이익에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또 위험 이익 평가에서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의 원칙인데요. 이 정의의 원칙 같은 경우도 연구자들께서 연구윤리에 적용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정의의 원칙은 그겁니다. 연구로 인한 이익과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윤리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분배적 정의, 즉 distributional justice를 말하는 건데요. justice 한다는 것은 바로 평등성, equality, 그 다음에 형평성, 우리가 흔히 equity 또는 fairness라고 하는 형평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과 평등성, 혹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equality는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서 연구의 이득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조그만 키의 사람은 야구 경기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연구자가 혜택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equity, 즉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이득이 골고루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도 본 연구에 이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이퀴티 역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연구의 이득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참여자들이 다 영국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위험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연구 윤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연구 참여자 선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이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또 연구 목적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를 올바르게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여성과 남성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정의의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인간대상 연구고 어떤 조작이나 중재가 들어가서 이 결과를 예를 들자 뭐 안전벨트 같은 경우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안전벨트 연구를 이제 남성 참여자가 많이 참여한 상황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예를 들자면 신체적 특징이나 체격 같은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이제 안전벨트 안정성은 우리가 남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사람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자와 남성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이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안전벨트의 안전성 평가가 사실은 남자 참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 연구 결과인데 그걸 여성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equitable 해야 되는 거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남성 참여자와 여성 참여자 비율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연구윤리에 관련된 법률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2005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2013년에는 인간대상 연구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연구자들이 알아야 될 관련 법률이 바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1년도에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요. 연구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서의 의의는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즉 연구 부정, 이제 리서치 미스컨덕 뿐만 아니라 연구 진실성, 리서치 인테그리티 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서치 미스컨덕, 연구 부정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을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첫 번째 위조, fabrication이죠. fabric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은 연구자료 성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거. 또 변조는 이제 falsification이죠. 그래서 fals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 수양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거고요. 표절, plagiarism은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나 성과 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출처, 표시 없이, 허락 없이, 동의 없이 바로 본인의 자료나 성과에 사용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unethical authorship,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esearch Integrity, 연구의 진실성은요,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즉, 연구자가 책임을 갖고 연구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수행하는 건데요. 뭐 여러 주요한 크라이테리언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시는 책임감, 존중, 정직성, 엄격성, 투명성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연구자가 뭐 윤리적인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학문적이나 사회적 기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더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또 투명하고 윤리적이면 윤리적일수록 당연히 학문적 기여가 더 높아질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연구의 진실성을 통해서 연구자들 간에도 신뢰를 유지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더욱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에 관한 규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규제. 연구에 대한 규제는 자율적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 규제를 통해 자율적 규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법의 연구 관련 원칙과 예외, 금지와 허용의 기준을 정해서 제시하되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제3장 1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3장 15조 보시면 인간 대상 연구 및 연구 대상자 보호, 그래서 인간 대상 연구의 심의를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고요. 국가개발혁신법에서도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개발혁신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 부정이나 연구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32조 예를 보면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내용들의 경우에는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참조할 수 있는 게 여기 출처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이 2022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요.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다양한 처벌, 제재 규정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적 행정적 규제입니다. 자율적 규제는 이제 근간인 거죠. 연구윤리에서. 즉, 연구 주체인 우리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스스로 세부적인 사항을 또 마련하고 또 함께 논의하면서 자체적으로 법적 규제에선 도저히 알 수 없는, 또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문제들을 논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행정적 규제는 이제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법에 정해져 있는 바를 지키고 자율적으로 정한 바를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행정적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B 핵심 심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이 세 가지 심의사항은 IRB 위원회의 심의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또 여러 번 회자되는 중요한 심의 사항들입니다. 이 점을 더 참고하셔서 연구 신청서 또는 연구 과정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위험에 대한 심의. IRB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바로 연구 참여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위험성을 평가해야 되는데요. 이런 위험성이라는 것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로 인한 심리, 신체, 사회, 경제적 해해 정도를 파악하는 건데요. 그런 해해 정도뿐만 아니라 바로 중대성, significance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는 사실은 미니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정의함에 따라서 이 미니멀 리스크 수준을 한번 알아본다면, 연구자가 좀 알아본다면 본인의 연구가 미니멀 리스크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멀 리스크라는 것은 연구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가능성이나 정도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불편감이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환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나 정신에 대한 진찰, 검사, 또 진단적 목적, 치료적 목적으로 환자에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 그래서 이제 아주 굉장히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불편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설문조사나 면담 같은 것들인데요. 아주 사적인 거 물어보는 면담 제외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나 면담 이런 것들은 보통 미니멀 리스크를 넘지 않거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체중이나 아니면 키 이런 거 재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미니멀 리스크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요. 연구의 위험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들을 참고하지만
미국에 정의되어 있는 최소한의 위험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최소 위험을 연구 수행 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하고 또는 최소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현행법상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미니멈 리스크, 즉 최소 위험은 어느 정도 연구자가 평가할 수가 있게끔 3 내지 4단계로 기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최소 위험을 넘지 않는 정도의 위험, 두 번째는 약간 넘는 거, 세 번째는 많이 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관은 이제 4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2, 3단계 같은 경우에는 IRB에서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해서, 즉 이런 위험성 때문에 오는 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좀 더 상세한 기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어떤 수준이냐면 최소 위험하거나 또는 최소 위험이 없거나 또는 넘지 않는 수준을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바로 예시로 넘어가면 키, 몸무게, 혈압, 그 다음에 뭐 일회성 검사용으로서의 뭐 소량의 혈액을 채취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타 여기 맞는 것처럼 학생 수준에 맞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이나 의학 또는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위험 평가 1단계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약간 넘는 거죠. 약간 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위험의 가능성과 정도가 우연히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불편감 수준보다 조금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증 수준의 손상 또는 불편감 발생할 수 있거나 시간이 경과하거나 간단한 조치를 취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한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손상이나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일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 만약에 발생했더라도 합당하고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또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2단계 위험 수준을 약간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량의 혈액을 이제 한 번 채취하는 게 여러 번 채취하는 거, 또 상당량의 혈액을 채취하는 거,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력에 맞지 않은 격렬한 운동을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넘는 수준의 위험 수준이죠. 이건 미니멀 리스크를 훨씬 웃도는 연구인데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불편감을 굉장히 많이 넘는 거죠.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등도 수준 이상의 손상 또는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심리적, 정신적, 극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질병에 있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의 사용을 중지하고 운동이나 식사를 조절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위험단계 3단계는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IRB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에 대한 관리도 제시해야 되고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연구 계획과 연구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연구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또 이상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즉 해와 또 이익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를 하고 또 결정하기 위한 뭐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가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즉 위원회,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 같은 걸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획서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즉 위드드로울 또는 중지하는 거에 대해 연구 철회를 하거나 중지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심의를 했던 연구에서도 연구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연구 참여를 철회한다. 또는 연구 참여자가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이 생긴 경우에는 연구를 중지한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기준이 세세하게 나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를 가능한 제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혈액을 채취하는 대신 이미 채취되어 있는 혈액 샘플로 실험실 검사를 수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하게
연구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시이고요. 그렇다면 위험성과 함께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연구자는 바로 이득도, 즉 이익도 평가해야 되죠.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을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신체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돌봄을 제공한다든지, 뭐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처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심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웠던 경험,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경험들을 이제 이렇게 연구자가 들어주는 면담을 하는 연구에서요.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게끔 하고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연구자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구자가 상담 치료나 상담 중재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런 연구로 인한 면담이지만 면담이 끝나고 나서 그 연구 참여자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직접적 이익은 없지만 연구 참여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무료 심리 또는 신체 의학적 이런 진단 검사 같은 것들 또는 건강 정보 이런 걸 줄 수도 있고요. 직접적 이익은 없지만 사회 전체에 간접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계획서에 쓰셔도 되지요. 즉 연구 참여자의 참여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은 없죠. 이익은 없을 수 있지만 사회 과학적으로 전체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뭐 과학 발전, 지식 축적, 뭐 건강 향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익 평가를 연구자가 꼼꼼하게 해서 위험성 평가를 훨씬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risk and benefit ratio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현재까지는 이 risk benefit ratio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살펴보면 굉장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 직접적 간접적 이득이 얼마나 위험성보다 또 높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자가 그걸 뭐 수치로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원칙은 위험성 평가보다는 이익을 주는 평가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요. 따라서 연구자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아무리 잠재적인 위험이 있더라도 또 개인의 이익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들을 고려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평가하시고 합리적으로 과정을 도출할 줄 아는 연구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성 이익평가 위회의 동의 획득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 사항입니다. 자,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즉 informed consent, 즉 consent는 어떻게 받는 거냐면 연구 참여자가 연구 동의서를 읽고 연구의 목적, 절차, 위험 및 이익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의는 반드시 서면 동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의 연구 참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취약한 대상자들이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인지적 취약 집단 또는 소아, 미성년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assent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트를 동의를 받는 과정에 즉 동의 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에게도 먼저 assent를 받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혹은 부모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낙 또는 찬성 assent라는 것은 단지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연구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고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주 어린 아이들, 소아 같은 경우에도 소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소아에게 연구를 참여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에게도 물어보고 아동에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부모나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이제 허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획득 유형에는 크게 첫 번째 대리인, 즉 법정 대리인으로부터의 동의 획득이 있고요. 두 번째 본인으로부터의 동의 획득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 대리인으로부터의 동의 획득은 연구자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비롯해서 연구 참여자 등의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는 연구 참여자 등의 연구 참여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본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본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동의 획득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의 획득은 첫 번째는 무조건 연구 전이어야 되고요. 연구 참여 전 서면 동의. 두 번째는 가능한 본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답을 해준 뒤에 받아야 되고요. 또한 연구 참여 중간에 어떤 경우에 어느 과정의 절차 중에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연구자에게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함을 연구 동의서에다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서는 함부로 바꿀 수 없고요. IRB에서 승인한 동의서를 사용해서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동의권자인 연구 참여자 본인 혹은 동의 획득을 담당한 연구 책임자나 공동 연구자가 함께 동의서에 자필로 작성해야 되고요. 요즘은 전자동의도 가능합니다. 동의 획득의 적절성은요, 과연 동의권자가 적절한지, 또 동의 참여자의 연구 참여자의 인체 유래물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되어 있는지, 또 동의 획득 담당자는 적절한지, 또 이 과정은 괜찮은지 보는 거죠. 뭐 입회자라든지 통역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대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장소 같은 것들이 적절한지, 또 얼마나 자유로운지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서나 설명문이 굉장히 적절한지를 IRB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현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나 설명문에는 반드시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되면서 참여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 이 부분을 많이들 간과하시는데요. 철회를 할 수 있고 이 철회를 해도 절대 불이익이 없다는 걸 꼭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회 방법이나 동의 철회 시의 조치 사항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동의서 및 설명문의 필수 포함 내용을 참고로 올려놨는데요. 요 참고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동의 획득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의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도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구 참여자와 인체 유래물 기증자 등으로부터의 서면 동의 획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등의 취약성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중요 사항인데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취약성, 즉 vulnerable participant에 대한 이야기는요. 먼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이해, 즉 interest를 보호하거나 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능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나 통제력, 학습 이해, 판단 의사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교육, 자원 또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이해가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취약한 연구 참여자라 하면 미성년자, 환자, 장애인, 수감자, 군인 외에도 이제 연구 참여자, 연구자, 그러니까 연구 책임자라든지 공동 연구자 다 이제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 주체자들이 이런 연구 참여자와 이제 위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위계가 이제 위아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는 굉장히 vulnerable, 취약한 사람 연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기타 이외에도 연구 참여의 능력이 자율성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연구 참여에 대한 그 의사결정에 대한 능력이 제한된 사람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전에 있었던 오래전 일이 있었던 황소 사태에서 연구 책임자와 연구 대상자의 관계가 굉장히 위계가 있는 같은 랩실의 이제 연구원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많이 심의가 들어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 책임자인 교수님이 본인들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본인 수업에서 절대 어떤 성적의 불이익이 없다고 말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적 규제, 또 법률에서도요, 즉 3조 여기 5항 보시면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연구자란 얘기죠. 연구자가 특별히 더 보호해야 되는 거죠. IRB 심의 주요 쟁점 및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RB 주요 쟁점 및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IRB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위원들끼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항도 제가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자주 우리가 심의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심의 신청서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이 보상은 앞서 말한 위험 이득 평가에서 그 이득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그야말로 연구 참여자가 본 연구 참여로 인해서 소모되는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다양한 연구 참여에 대한 그야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연구자가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이 보상은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즉 연구 목적에 따라서 주어진 개인의 이익이나 이타주의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 보상만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연구자가 너무 과도한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부적절하게 너무 많이 유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연구 참여자가 전문 생활자가 되는 거죠. 이제 봉급 생활자. 그래서 뭐 전문 연구 참여자 아니면 연구 참여 봉급 생활자 이렇게 전락이 되게 되면 되게 연구자가 원하는 효과를 오히려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연구 참여자에게만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께서는 추첨제를 이용해서 본 연구를 참여한 몇백 명 중에서 20명 또는 30명에게 우리는 보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들끼리도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일부 추첨제를 이용해서 연구 참여자 일부한테만 주는 내용은 벨몬트 보고서의 그 세 가지 원칙 중 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의 연구윤리에서 생명윤리의 4원칙, 즉 프린서플리즘 원칙주의에서도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위배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그 비수혜 집단, 즉 경제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과도하게 이제 연구 위험을 부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연구자가 그런 연구 참여자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접근하기도 편하고 또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도 수월한 거죠. 이런 경제적 비수혜 집단한테는. 역시 이것도 정의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인 연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바로 위험 이득, 즉 위험 이익 평가 기준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모호하다는 거죠. 물론 미니멀 리스크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구자가 그거 이외에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리스크 베네핏 어세스먼트 레이쇼를 구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고도로 발달되는 빠른 속도로 발달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위험과 이득 평가는 사실은 연구자 본인도 굉장히 낯설고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VR 장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VR 장치를 과도하게 또는 장시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VR 장치로 인해서 어지럼증,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다가 시력까지 이제 점점 어둡게 하는 거죠.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주의 집중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예상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연구를 참여하다가 연구 대상자가 이런 다양한 신체 불편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위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러한 신체 불편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신체 불편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평가할 것이며 또 이런 신체 불편 증상이 만약에 어떤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어떤 의학적 처치, 어떤 돌봄,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신체 불편 증상들을 즉각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런 장치를 사용해서 이런 연구를 할 때요. 연구 참여자에겐 어떤 이득이 있나요? 어떤 직접 혹은 간접적 이익이 있나요? 이런 것들도 연구자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VR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VR 기구를 착용하고 아주 장시간 사용하면 나타난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제 한 연구 참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VR을 착용하고 나서 그 기구를 착용하고 나서 얼마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어지럼증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어지럼증을 연구자한테 말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 VR 기구를 착용하고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거를 본인이 끼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하기가 미안했던 거죠. 모릅니다. 다양한 의학적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한테 밝히지를 않고 그냥 계속 VR 기구를 착용하고 있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쓰러진 경우에 프로토콜이 마련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연구자가. 그래서 막 급하게 우왕좌왕 그런 프로토콜이 없이 바로 병원 응급실에 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익평가, 또 위험평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인 서면 동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법정 대리인에 대한 서면 동의 문제는요. 우리가 연구 주제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연구자를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연구죠. 학대 아동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과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대 아동 같은 경우 아동이라 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ssent 승낙이나 찬성을 획득하고 부모로부터는 이제 승인, permission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정 대리인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경우는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고 바로 학대 아동에게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미국의 한 사례인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에 여러 명의 아동을 입양한 입양 부모가 이제 그 부모가 아이들을 아주 기계적으로 다달이 여러 제약회사에 A 회사의 첫째 아이, B 회사의 둘째 아이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입양 아동들의 임상시험을 대리인의 서면을 통해서 참여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부모는 그 제약회사로부터 오는 다양한 연구 참여로 인한 보상이 유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실제 그 아동 대상 임상시험은 그 보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적 보상 정도가 다른 연구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 대한 서면 동의는 연구자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예, 그 주제에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과연 이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또 있는지, 또 법정 대리인인 부모는 정말 다른 conflict of interest 없이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이런 그 다양한 연구를 참여시킬 만한 진정성이 있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의서에 승인을 하는 것인지, 이런 걸 연구 참여자가 사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정 대리인인 대리인과 또 연구 참여자인 미성년자 같은 경우가 서로 의견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를 결정하기가 어렵죠. 이제 이 연구 참여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대리인의 말, 또 참여자의 말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것이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